무릎 꿇은 자세를 편하게 하라고 권해도 여전히 같은 자세로 그가 말했다. 청기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태양을, 또 하나는 별입니다. 그러나 가장 선명한 예언은 음기와 양기가 공존하는 달입니다. 특히 달무리가 오색 구름으로 뒤덮일 때 그 청기는 33일 안에 일어날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최근 그가 읽은 달무리 속의 청기를 당사자에게 들려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경수가 물었다. 전하, 외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그 청기의 주인이 저라는 것은 어찌하셨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천문의 청기를 읽을 수는 있지만 청기의 주인 외에 아무도 그 청기를 붙들거나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인을 지목한 것은 제가 읽은 그 청기의 기가 쏟아진 곳이 장충동이었고 그때부터 면밀히 따져보니 그 동네에 그런 청기를 받을 만한 분은 부인뿐이더군요. 다시 말씀드려 부군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뜻을 품지만 그 승패는 부인이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경수는 심장이 터질 듯 놀랐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유경수의 그릇이고 본성이었다. 유경수가 물었다. 선생님의 예언이 하늘의 뜻이라 해도 어찌 제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상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늘 배우니 부인은 학상에 해당하고 부군은 매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상의 합은 금기이나 부인은 대학상이고 부군은 상매상이라 연의 합은 기랍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알려드리지요. 유경수가 말했다. 네, 알고 싶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아주 먼 후일 일어날 일이지만 부인께서 운명하시면 큰 달무리가 오색 구름에 휩싸일 것이고 부군은 그로부터 10년 더 뜻을 펼칠 것입니다. 이 또한 부인의 숙명적인 내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군께서 이루려는 일은 큰 난관이 있습니다. 어느새 유경수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유경수가 담담하게 물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다. 부군께서 큰 뜻을 펼쳐 나라와 백성을 살리시려면 부군이 계획한 날짜를 닷새 반드시 앞당겨야 합니다.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됩니다. 꼭 닷새입니다. 그저 관상이나 사주 정도의 예언으로 짐작했던 유경수는 그 예언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두려움을 느꼈다. 머릿속에 하얗게 바래는 듯했다. 애써 진정하고 유경수가 물었다. 그 예언을 혹시 누가 또 알고 있습니까? 그가 자세를 더 정중하게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이런 천문은 일반 점수가 다릅니다. 누구든 이 청기에 가까이 하면 큰 화를 당합니다. 반드시 주인만이 근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인에게 이 청문을 전해드리는 매개일 뿐 주인에게 정확히 전달되면 즉시 청문은 나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청기를 두고 비문청기라 이릅니다. 주인에게 전해주면 천문을 해독한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것이 참 오묘한 하늘의 이치지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더 덧붙였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천문이 아니고 제가 본 두 분의 사주입니다. 한 번도 사주를 본 적 없었던 유경수가 살짝 웃었다. 솔직히 저와 외자는 사주를 본 적이 없어 궁금했는데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요. 오행으로 풀어본 두 분 사주는 흠극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여태 잘 해오신 것은 부인께서 큰 엄덕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유경수 여사가 잔잔한 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제 큰 뜻을 성사한 후 부군을 지키고자 하시면 올해부터 12간지가 끝나는 다음 해부터 어디를 가시든 반드시 12발짝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군의 업을 부인께서 안 하실 수 있고 부군은 더 큰 뜻을 이룰 것입니다. 유경수는 그가 한 이 말을 믿었지만 당시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히 12간지가 한 차례 윤회한 1974년 8월 15일 장충체육관 저격 사건을 기억하면 소름 돋을 예언이었다. 그가 예언한 대로 박정희의 12발짝 안에 있던 유경수는 정확히 문세광의 근거리 총알을 자신의 가슴에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박정희는 그로부터 10년을 이 나라 방산업에 온 힘을 쏟다. 김재규의 총에 맞아 유경수와 똑같은 형태로 거의 같은 시기인 10월 26일 객사했다. 오행가 사주에서 90일은 한 날짜로 풀이한다. 박정희의 일생 소망이었던 원자탄 개발은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소총 한자로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방산국가로 발전시킨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다. 유경수 여사에게 자신이 본 청문을 전하고 난 그는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는 유경수의 호의를 거절하고 돌아갔다. 유경수는 그때부터 박정희의 일거수 일투족을 세심히 살피며 며칠을 보냈다. 유경수의 말을 다 듣고 난 박정희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점쟁이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홀리는 거요. 임자도 단단히 홀렸구려. 그러나 유경수는 박정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이상 박정희에게 가타부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답을 알려준 스승의 태도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 박정희가 넌지시 물었다. 그래, 그 양반이 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 유경수가 차분히 말했다. 네, 밥이라도 대접하려고 했지만 굳이 사양했습니다. 박정희가 다시 물었다. 임자는 그 사람 말을 믿소? 유경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왠지 시계바늘 같은 당신만큼 믿음이 가더군요. 잠시 생각하던 박정희가 말했다. 아무래도 그 작자 살펴봐야겠군. 내일 중필을 보내 정체를 밝혀봐야겠어. 혀 끝에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이 맴돌았지만 유경수는 함구했다.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시계의 기어처럼 한치 어긋남 없이 살아온 아내 유경수를 너무 잘하기에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은 타들어갔다. 문득 오늘 장도영을 찾아갔던 일이 떠올랐다. 다행히 장도영을 찾아가기 전에 장도영의 접근을 비밀 첩보 요원으로 포섭한 것에 위안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웅크린 불안이 박정희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했다. 유경수도 눈을 감고 있었을 뿐 잠들 수는 없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정해진 그사 날짜를 앞당길 수는 없었다. 군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던 때문이다. 이틀 뒤 1961년 5월 13일 오후 12시 15분 미아리로 보냈던 김종필이 헐레벌떡 박정희의 작전실로 뛰어들어왔다. 숨을 몰아쉬는 김종필에게 박정희가 물었다. 왜 그래 임자답지 못하게. 턱에 닿은 숨을 내뱉으며 김종필이 말했다. 결국 장도영이 이뤄주지를 모양입니다. 김종필은 방금 전해온 장도영 측근인 비밀정보원의 암호를 해독해 보였다. 지금 당장 장도영을 체포합시다. 박정희가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김종필은 장도영이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허탕치고 윤치영을 만난 경위를 설명했다. 윤보선의 비서실장 윤치영은 윤보선과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였다. 윤보선 면담 실패한 원인도 윤치영의 관계였다. 장도영은 윤치영에게 박정희의 업무를 기띔했다. 윤치영이 물었다. 그 정보가 확실하다면 왜 장군이 체포하지 않았어? 장도영은 윤치영의 이 물음에 더듬거렸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5월 21일로 확신했지만 장도영은 자신이 나서서 직접 체포 또는 제재할 수 없었다. 그 규모나 선봉의 장군들에 대한 정보 없이 함부로 나섰다 역공당할 것을 우려했다. 심지어 자신의 외아버지도 믿을 수 없었다. 장도영을 더 주눅들게 한 것은 박정희의 단독 방문이었다. 보관 없이 무장까지 해제하며 홀몸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33 사단과 방첩 때도 이미 쿠데타군에 가담했을지 모른다는 판단으로 장도영은 윤치영에게 정보를 걸렸다. 정치인들과 내무부가 움직여주면 자신은 꼭 먹고 알 먹고라 생각했다. 추수들 한 개의 별이 눈앞에서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치영은 더듬거리는 장도영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간신히 윤치영의 질문에 궁색한 답변만 내놓고 부대로 돌아온 장도영은 의정부 미 8군 사령부의 도움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탈출할 경로까지 구상했다. 이런데도 체포 안 합니까? 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김종필의 보고를 다 듣고 난 박정희가 말했다. 그건 안 돼. 수색 33사단과 장도영을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산이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간신히 김종필을 진정시킨 박정희가 어젯밤 있었던 유경수와의 대화를 설명했다. 김종필이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체의 행방이나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책상에 이런 4글자만 남겨두었더군요. 5일 필희 당길천엄. 김종필이 박정희에게 쪽지를 넘겨주며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그림, 서예, 무술, 노래, 춤까지 잘 추어 팔방미인이라 일컫던 김종필이 내민 쪽지를 읽어본 박정희가 빙그레 웃으며 가늘게 신음했다. 박정희는 단번에 김종필이 내민 쪽지를 해독했다. 그 뜻은 한자음보다 우리 발음으로 읽어보면 금세 깨달을 수 있는 글자였다. 5일 필이 당길천엄을 풀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길한 개천의 물소리 같았지만 박정희는 이 글자를 우리 엄으로 풀었다. 닷새를 필히 당기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박정희의 해독을 듣고 김종필은 무릎을 탁 쳤다. 그 소리가 작전실 유리창을 흔들게 할 정도였다. 쪽지를 가슴 포켓에 넣으며 박정희가 김종필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다 모이라고 해. 긴급 소집부 박정희는 어금니를 깨물었고 김종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지하 벙커로 내려갔다.